자, 여기 화면 보시면 어제 저희가 클래스라는 거 그 존재를 한번 다시 살펴봤거든요. 다시 그 어제 내용 잠깐 되짚어 보면 함수 포인터라는 거 잠깐 봤었죠. 그 함수 포인터를 왜 봤냐면 이 C 언어에서 C 언어 개발자들이 C 언어 개발을 하다가 이제 그 복잡한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히 변수만 쓰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배열만 쓰는 게 아니라 구조체라는 걸 썼었죠. 구조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하나의 개념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기능을 제공을 하겠죠. 그런 기능을 이제 함수로 제공을 하는데 이 함수들이 자료 구조가 많아지면서 함수들도 그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함수들도 많아지고요. 그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다 기능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자료 구조의 변경이 함수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 구조를 바꾸면 그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기능을 만드는 함수 10개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그 10개 함수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자료 구조를 고쳤을 때 그 함수들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자료 구조와 함수의 이 연결고리가 딱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찾아야 되는 게 문제였죠. 우리가 뭐 이름을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함수를 규정 짓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다? 아예 자료 구조에다가 함수 포인터를 저장해서 그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함수들은 모두 싹 모아놓자 이거예요. 그죠? 자료 구조 안에다가.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연관성이 생기는 거죠. 그 각각의 자료 구조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함수 찾아서 작동해라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그렇게 하다가 C++에서는 아예 함수를 안에서 자료 구조 안에서 정의를 해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그 자료 구조 안에서 정의된 함수는 어차피 그 자신의 구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매개 변수로 자기 자신의 같은 타입을 넘길 필요가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리한 방법을 취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변수와 그 변수들을 사용하는 함수를 같이 한 구조체 안에다가 정의를 한 게 C++의 구조체였고요. 업그레이드 된 거죠, C 언어에 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 구조체 안에 자신만의 이 자료 구조만 사용해서 실행되는 이 함수를 이제 메서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변수와 메서드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C++에서 구조체인데 그 구조체에다가 접근 제어자라는 이 구조체가 제공하는 게 이제 데이터가 있고 함수가 있잖아요. 메서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아무한테나 막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허용한 주체 상대에게만 이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 접근 제어자고요. 구조체에다가 접근 제어자 개념을 추가하면은 이제 이게 클래스라는 걸로 사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는 구조체 플러스 C 언어의 구조체 플러스 메서드 플러스 접근 제어자라고 보시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접근 제어자라는 걸 이제 쓸 건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이거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스트럭트 아니죠? 클래스입니다. 자, 클래스는 이제 더 이상 구조체가 아니라 이 접근 제어자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돼요. 스트럭트 아닙니다. 자,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클래스는 그냥 클래스명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를
실행을 하면 이제 잘 되죠, 실행은. 근데 요거 지우면 안 된다 그랬죠? 에러가 나고 빨간 줄이 뜨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접근 제어자라고 합니다. 자, 접근 제어자라는 거는 얘가 제공하는, 접근 제어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인스탄스라는 걸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려고 하거든요. 인스탄스. 자, 아마 자바를 해보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 자바랑 정말 비슷한 언어입니다. 시글블이. 자, 이제 우리가 이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뭐 어차피 C 언어 할 때도 개념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최초의 변수가 이렇게 있죠. 만약에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해서 나이와 이름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사람 한 명을 표현하는데 그냥 사람 두 명 표현하려면 역시 이런 변수가 두 개 더 필요하죠. 이렇게 해야 사람 두 명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변수 4개로 한 명 더 하려면 이런 식으로 변수 6개. 자, 근데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가 많아지면은 변수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같은 타입의 예를 들어서 뭐 인트가 3개 있다. 3개 있다. 그리고 요걸 우리가 A, B, C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구조로 만들고 얘를 ARR이라고 해놓고 얘를 0번 첫 번째, 그죠?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요거보단 요게 더 편한 거죠. 우린 요걸 배열이라고 부르죠. 배열 구조. 근데 배열 구조는 같은 타입만 다룰 수 있다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는 우리가 아마 인트로 할 거고 이름은 캐릭터형 배열로 할 겁니다. 그죠? 그럼 얘네는 이렇게 배열로 못 다뤄요. 그죠? 사람을 우리가 2개만 써서 그렇지 한 5개 정도의 정보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다양한 데이터 타입으로 여러 개 변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한 사람 관리하시는데 5개 변수를 다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일단 2개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배열처럼 하나의 변수로,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하고 싶은데 얘가 타입이 다르다 보니까 배열이 안 먹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그래서 구조체잖아요. 그죠? 구조체는 자, 정확히 사람을 표현하려면 2개가 필요하죠. 어떤 거? 값은 몰라도 어쨌든 여기가 int 여기가 캐릭터형 배열, 그죠?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겠죠? 사람 한 명 만들려면 이 2개 무조건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놓고 요런 구조를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의해놓고 사람 한 명 필요하면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변수를 하나씩 선언할 게 아니라 뭐 하면 된다?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죠. 템플릿. 이걸 이제 템플릿처럼 보시고 이걸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한 명 필요할 때마다 무조건 이렇게 필요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체를 하나 정의를 해놓으면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뭐 나이는 20 다시 이상해. 다시요. 나이는 20 이름 홍길동. 자, 이렇게 저장해놓고 그러면 사람 한 명 표현했죠. 그럼 사람 한 명 더 만들기 위해서 구조체를 또 만드는 게 또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람은 다 이런 구조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템플릿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찍어내는 거잖아요. 찍어내고 우리는 여기 각각의 요 공간에다가 올바른 값들만 넣어주면 사람을 몇 명이라도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구조체를 사용한다는 건. 자,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어차피
구조체가 골자니까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된 거예요? 함수 개념만 추가된 거죠. 함수.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얘를 가지고 만들면은 이 복사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메모리 찍어져서.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 복사본들이 각각 자신의 데이터도 가질 수 있고 함수가 있잖아요. 이 함수가 뭘 씁니까? 자신의 데이터를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홍길순한테 각각 자기소개 하라고 하면은 다들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기능을 수행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복사본들이잖아요, 이거. 원래 우리가 최초에 정해놨던 클래스나 구조체를 본따서 만들어진 복사본들이고, 이 복사본들에게 우리가 데이터를 부여함으로써 개성을 가진 복사본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이제 이 복사본 있죠. 이 복사본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건 클래스를 본따서 만들어진 복사본을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또는 우리말로는 객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C++이 객체 지향 언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얘네들이 이 C++의 주역들이에요. 이 인스턴스들. 그리고 이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클래스. 이게 이제 C++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좀 여기에 인스턴스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요 클래스로 요 구조를 본따서 만든 복사본이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각각의 요 변수에다가 하나는 20 홍길동을 넣은 거고 하나는 22 홍길순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데이터로 잘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인스턴스라는 개념을 알았죠? 자, 그럼 다시 접근 제어자로 돌아와서 접근 제어자. 자, 접근 제어자는 뭐냐면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뭐 메소드나 이런 걸로 제공하는 주체들은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뭐 인스턴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복사본들이, 그죠? 인스턴스 1, 인스턴스 2, 그리고 뭐 인스턴스 3. 자,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것들을 얘네들이 서로 교환하면서 얘가 할 수 있는가, 얘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둘이 같이 협업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려면 얘가 어떤 데이터를 작업을 한 거를 이제 얘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조정을 해서 여기에다 접근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인스턴스 1이 이 데이터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외부 다른 인스턴스한테. 그래서 이거를 얘가 접근할 수도 있고 얘가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너는 오케이, 너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를 다 어떻게 한다? 이 변수라든지 메서드에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이 변수나 메서드를 어떤 애는 접근하게 하고 어떤 애는 접근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접근 제어자입니다. 접근 제어자를 이용해서 그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접근 제어는 다른 인스턴스들이 접근하는 거에 대한 권한을 설정을 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퍼블릭이라는 게 있고요, 프로텍티드라는 게 있고요, 프라이빗이라고 있습니다. 자바 해보신 분들 익숙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퍼블릭은 모든 객체에게 접근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이 붙어있는 퍼블릭 접근 제어로
설정되어 있는 자원들은 그 누구라도 접근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프로텍티드는 이제 요거는 상속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상속을 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객체한테 허용하는 게 아니라 상속관계에 있는 객체들만 허용합니다.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객체들끼리. 그 중에 이제 상속관계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 프로텍티드라고 해놓으면 상속관계에 있는 객체들끼리만 접근이 허용이 됩니다. 상속관계가 아닌 서로 다른 객체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프라이빗은 뭐다? 이건 가장 폐쇄적인 건데 자기만 씁니다. 자기만. 객체 자신만 사용.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만약에 얘네 둘이 상속관계예요. 그리고 얘는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얘한테 세 개의 자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변수든 메서드든. 자, 이게 퍼블릭이고요. 다 P로 시작하네. 이게 퍼블릭,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자, 이렇게 세 개의 자원에 각각 이렇게 접근 제어를 붙였다라고 하면, 자, 얘는 딱 요것만 접근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것만 보여요. 얘가 인스턴스 1을 접근하면 딱 요것만 보입니다. 나머지는 안 보여요, 얘한테. 그리고 얘가 볼 때는 요거랑 요것만 보여요. 그래서 두 개만 접근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한테도 안 보입니다. 인스턴스, 얘가 자기 내부에서만 접근하고 사용 가능한 그런 접근 제어자가 이제 프라이빗이에요. 다른 외부에서는 절대 여기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프라이빗 붙은 자원을. 그래서 접근 제어자는 이런 식으로 외부의 접근에 대한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접근 제어자. 그래서 지금 퍼블릭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또 영역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퍼블릭 땡땡, 프라이빗 땡땡, 프로텍티드 땡땡 해서 요 밑에다 적으시는 것들은 다 이제 퍼블릭 접근 제어자를 갖고요. 요 밑에다 적으시는 거는 다 프라이빗 접근 제어자를 갖고, 요 밑에는 프로텍티드.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무것도 안 쓰신다. 그러면은 이 접근 제어자는 디폴트 그리고 디폴트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프라이빗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딱히 안 적으시면, 접근 제어를 딱히 여러분이 언급을 안 하시면, 언급 안 하고 이렇게 적으시면 이게 다 프라이빗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접근 못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접근 제어자를 이렇게 썼고요. 살펴봤고,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왜 쓰냐 이거예요. 접근 제어자. 왜 막아요?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뭐대로 막습니까, 그죠? 자, 이제 여기에서 캡슐화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캡슐. 이 캡슐이 뭐냐면 좀 뭔가를 보호한다는 느낌. 또는 뭐 이렇게 숨기는 거? 숨긴다? 감싼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감싼다, 뭐 숨긴다, 보호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얘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조카가 있거든요. 자, 제가 진짜 컴퓨터를 이제 살려고 하는데 이제 조립식으로 살려고 해요. 완제보다는 이 부품 하나씩 사서 조립을 하면은 이 부품 하나하나 사는 게 완제품을 사는 것보다 가성비 훨씬 저렴하거든요. 똑같은 성능에서. 자, 그러면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의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다양한 부품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CPU도 있어야 되고 GPU도 있어야 되고 뭐 메인보드, 메모리, 하드디스크, 자, 뭐 이런 여러가지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컴퓨터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부품을 만들고 나면은 보통 또 케이스도 따로 삽니다. 컴퓨터 사면 이렇게 케이스로 다 감싸져 있잖아요. 근데 조립으로 하면은 케이스를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안 사면은 그냥 이렇게 부품들 다 나와 있는 상태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뭐 저는 이제 케이스를 쓰는데 어떤 분들은 이 내부를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케이스를 안 쓰세요, 일부러. 그러면은 이 내부의 부품들이 다 보이는 상태에서 컴퓨터가 작동하는 거죠. 뭐 혼자 쓸 때는 상관없어요, 그거. 근데 우리가 케이스를 씌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거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연결이 끊기거나 고장나면 컴퓨터가 올바르게 작동 안 하죠. 전체가 상호작용하면서 컴퓨터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자, 근데 이렇게 개방해 놓으면 이제 제 조카가 말 진짜 안 듣거든요. 와가지고는 이게 뭐지 하면서 이거 탁 잡아 뜯어요. 발로 차거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연결이 끊기거나 고장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고장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고장났다고 나머지 잘 됩니까? 안 되죠. 얘는 다 서로 연결이 돼서 상호작용하면서 컴퓨터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라도 잘못 건들면 얘와 얘가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생태계가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올바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케이스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얘가 별 흥미도 안 보여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별 관심도 안 들 거고요. 관심을 둬서 조금 건드려 보다가도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보호받고 있으니까 변경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씌우는 거죠, 우리가. 요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를 우리 변수 그리고 메서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메서드는 당연히 변수에 영향을 받죠. 메서드는 변수를 사용하니까 변수에 의존적이죠. 그래서 만약 이 변수가 외부의 개입으로 잘못되거나 고장나게 되면 이거 사용하는 메서드도 고장나고 이 메서드 사용하는 것도 고장나고 전체적으로 고장이 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함부로 건들면 고장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서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능을 정의했어요. 이 A라는 사람이 그거를 만들었으면 B라는 사람이 이거를 사용하려면 이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쓰다 보면 망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함부로 사용을 못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캡슐 같은 걸로. 이게 이제 캡슐화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변수들과 메서드들 하나의 이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이 모임들을 이렇게 접근 제어자라는 거 클래스를 통해서 모아놓고 접근 제어자를 통해서 다 막아놔요. 그럼 이 바깥에 네모 있죠? 이게 인스턴스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인스턴스가 이런 것들 다 프라이빗으로 해놓고 남들은 못 쓰게 하고 자기만 쓰는 거예요. 대신 남들이 이 전원 킬려면 파워 서플라이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막 접근하면 고장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 버튼 하나 살짝 만들어 가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를 최소한으로만 보여주죠. 외부에. 여러분들 파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컴퓨터 열어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래도 컴퓨터 끄고 키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거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컴퓨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다 만들어요. 조립 다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를 외부에서 건드려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막아 놓으세요. 프라이빗으로 막아 놓고, 대신 얘네들이 딱 사용해야 될 만한 기능들이 있죠. 그런 것들만 살짝 열어두세요. 이 살짝 열어두는 건 뭐다? 퍼블릭. 이 객체 내부에서 수행하는 일들은 다 프라이빗으로 처리를 하시고, 처리를 다 하고 나서 외부한테 제공해야 되는 것들은 최소한으로만 퍼블릭으로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캡슐화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이렇게 캡슐화하지 않으면 인스턴스가 금방 망가져요.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객체 지향의 제가 객체 지향 3요소 말씀드렸었죠.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중요하게 모든 객체 지향 언어나 객체 지향 이론에서 항상 언급되는 세 가지 요소가, 그 중에 하나 이제 캡슐화인 거죠. 일단 객체라는 거가 이 프로그래밍의 주역인데, 얘네들이 올바르게 보호가 안 되면 거기서부터가 이미 근간이 흔들리는 거니까 캡슐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이게 3요소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캡슐화라는 거고. 자, 한번 캡슐화를 해볼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캡슐화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문제.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합니다. 메스라고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디바이저라고 한번 만들겠습니다. 5라고 세팅을 해놓을 거예요. 웹에서 접근 가능해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디바이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스턴스 만들어야죠. 실체는 인스턴스니까. 자, 인스턴스 만드는 방법은 클래스 이거 빼고, 그죠? 그냥 클래스 이름 바로 넣으시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5라는 값을 10으로 바로 다시 세팅할 수도 있어요. 그럼 m1. 디바이저 했을 때 10이 나오죠. 근데 그냥 초기화 안 하고 바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세팅되어 있는 5로 초기화가 돼서 만들어지겠죠. 5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디바이저라는 거는 이 클래스, 메스 클래스의 하나의 이제 데이터인 거죠. 자, 그리고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메서드. 디바이드라고 하겠습니다. 디바이드. 여기에다가는 숫자를 하나 받을게요. 그래서 이 디바이더의 기능은 뭐냐면, 넘겨받은 숫자를 자신한테 세팅되어 있는 디바이저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예시니까 이런 기능을 예시로 제가 만든 겁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이제 제가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divide라는 메서드 호출을 하겠죠. 그리고 10을 넣습니다. 자, 근데 요거 이제 뭐 출력하려면 리턴이 좀 필요하겠네요. 여기를 더블로 해서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트니까 인트로 리턴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출력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10을 넘기면
10을 5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2가 나오겠네요. 2가 나오죠. 자, 해서 제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뭐 제가 쓰려고 만든 걸 수도 있고, 제가 만든 걸 남이 쓸 수도 있거든요. 다른 개발자가. 자, 어쨌든 이거를 쓰다가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기능 자체는 어떤 수를 넘기면 그를 5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디바이저가 우리가 5로 나누는 거 말고 2로 나누고 싶을 수 있거든요. 2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저 디바이저의 값을 바꿀 수 있죠. 2로. 그리고 나서 다시 10을 넘기면 몇이 나온다? 5가 나오겠죠, 이번엔. 10을 2로 나누니까. 자, 어쨌든 얘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저라는 건 이용을 해서 이 기능을 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변하면 당연히 얘가 변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얘가 기능을 제공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 메서드가 자료에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료가 변할 때마다 메서드도 변하죠. 내용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거 영어로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막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을 다시 넣어서 이러면 어떻게 되지? 하고 실행을 해본단 말이에요. 에러 난단 말이에요. 그죠? 왜 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사람은 내부 구현을 모르니까 봐야 알죠. 우리도 하다 보면은 내가 만든 건데 이렇게 하다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봐야 알죠. 자,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뭐다?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나누십니까?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수를 0으로 못 나누잖아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을 하실 때 수를 0으로 못 나눕니다. 0은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해요.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나는 거거든요. 이 디바이저에 0을 넣으면 안 되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0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작동하던 게 어떻게 됩니까? 작동이 안 되죠. 잘 작동하던 것들이. 이게 바뀌면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접근을 해서 바꾸면 덩달아 얘도 안 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단적인 예시고, 이거를 사용하는 많은 메서드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잘못 바꾸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던 것들도.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0으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려두는 거예요. 프라이빗. 자, 그러면은 접근 못하죠? 빨갛게 뜨죠?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세팅할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무조건 이거 5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2로 사용하거나 3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뭐 또 만들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 막아놓고 그래도 얘한 외부에 제공을 해야 되는 건 있잖아요. 그건 최소한의 요 공개를 통해서 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묶어놓고 제공은 뭘로 하냐면 메서드로 제공해야 돼요. 메서드로. 얘를 메서드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그리고 세팅 한번 해볼게요. 얘를 세팅을 하려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접근을 못하니까 이 메서드를 통해서 퍼블릭 메서드를 통해서 set divisor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 하나 받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얘를 가리켜야 되거든요. 얘.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값을 받아서 이 메스 클래스에서 만든 이 인스턴스가 직접 자기가 넣는 거예요. 자기 거에다가.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다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바이저 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m1.setDivisor라는 함수 메서드를 이용해서 숫자를 하나 넘길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이 숫자가 어디로 간다? 여기로 와서 세팅이 되는 거였죠. 근데 디바이저 요거 두 개는 둘 다 이거일 거 아니에요. 요거랑 요거랑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인스탄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스탄스들만의 변수가 있고, 인스탄스가 메서드에서만 사용하는 이 메서드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방법은, 자, 이 디바이저라는 거를 디스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일단 요건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디스를 붙이면은, 이 디스 붙은 건 무조건 인스탄스가 가지고 있는 그 변수를 의미하고, 안 붙은 거는 이렇게 메서드에서 만들어진 변수일 수도 있고, 디바이저라는 게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으면 요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디스가 붙으면 무조건 요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 대충 보이시죠? 우리가 이 setDivisor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숫자를 넘기면 그 숫자가 그 4개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4개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이 숫자가 이 disDivisor인 여기 이렇게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 disDivisor는 이 mass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인스탄스들 자신들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렇게 하면 인스탄스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뭐가 있냐면 디바이저라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 제한자를 프라이빗에 했기 때문에 남들은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제 setDivisor라는 게 있어요. 자, setDivisor 이렇게 함수인데 얘는 퍼블릭이에요. 그죠? 그리고 setDivisor. 자, 그러면은 외부 인스탄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요거는 사용 불가능하죠. 이렇게 세팅 불가능해요. 바로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쓰려고 해도 빨간 줄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접근 가능하잖아요. setDiviso. 왜냐하면 퍼블릭이니까. 얘는 이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setDiviso에다가 얘가 뭐 숫자 10을 넘길 수 있어요. 2를 넘겼으니까 1을 넘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여기. 근데 이 디바이저는 얘가 아닙니다. 그죠? 요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디바이저예요. 그죠? 디바이저가 두 개인데 구역이 다르잖아요. 이건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게 변수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만 존재하는 디바이저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2를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디바이저인 여기 변수에다가 2를 넣은 거고요. 이 disDivisor는 무조건 요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스탄스에 설정되어 있는 변수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작용을 한다?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이렇게 넣는 거죠.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이 그거죠. 그리고 얘가 접근 가능한 건 이것도 다 이 인스탄스 거니까 자기들 사이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외부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들 안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가능해요. 자기 거에다가 자기 거 세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오케이 해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어요. 자, 근데 여전히 데이터를 이제 넘길 수는 있어요. 이 넘기면 이제 5가 나오죠, 다시.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셋을 2로 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나죠. 자, 잘 적용이 된 건데 여전히 여기다 0을 넣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죠? 똑같은 이유예요. 0으로 나누려고 해서 그래요. 0으로 세팅이 되면서. 그럼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방금 메서드로 만들었잖아요. 메서드로 만들면 뭐가 좋다? 뭐가 된다? 검증이 가능합니다. 코드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if 같은 걸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num이 0입니까? 그러면은 안 돼요. 여기 num이 0만 아니면 되죠? 뭐라고 할까? 그냥 1로 이렇게 딱 세팅해 주는 거죠. 이게 예시입니다. num이 0일 때 안 되는 거잖아요. 0일 때 처리를 따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죠. 메서드에서 처리하면. 여기가 아닌데 죄송해요. 여기죠, 여기. 이 디바이저가 들어오는 값이 만약에 0이면 그냥 리턴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존 거 그냥 계속 쓰게 하는 거죠. 이런 처리가 메서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기서 이거 if 이런 거 못 씁니다. 이런 거 못 써요. 여기서는. 여기는 그냥 딱 선언만 하는 곳이라서 여기서 연산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고요. 메서드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것과 메서드를 청해서 접근하는 거는, 메서드는 우리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다이렉트로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마련해 놓고 다시 0을 넣으면 잘 돼요. 값이 바뀌진 않는데 에러가 나진 않죠. 여기서 0일 때는 그냥 기존 거 쓰게 해놨기 때문에. 이 처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다른 거고. 자, 그래서 좀 많은 거를 지금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캡슐라라는 거 왜 쓰는지, 이건 하나의 예시인 거고, 캡슐라가 뭔지, 왜 쓰는지, 이런 객체들은 여러 개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메서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부에서 건들면 이게 다 조화롭게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망가질 수 있으니까 딱 막아서, 캡슐 같은 걸로 막아서 보호하고, 최소한의 소통 창구만 퍼블릭으로 열어둔 다음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캡슐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올바르게 보장되는, 작동에 보장되는 캡슐들, 인스턴스들, 캡슐화된 인스턴스들을 이제 여러 개 만들어서 상호작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는